친구들 안녕.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저는 라볶이 먹었어요. 오늘도 추웠죠? 집에 있다가 아까 저녁에 잠깐 산책 나갔는데 추울 거 대비해서 목도리로 막 엄청 감고 갔거든요. 요즘에 귀가 엄청 시렵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짧거나 그러면 더 귀가 시려울 것 같아요. 뭐 귀마개를 하던지 아니면 목도리로 이렇게 잘 하고 모자도 쓰고 그래서 몸도 따뜻하게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차가우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 잘 지키고 만약에 감기가 걸렸으면 뭐 저녁에 그 데워 먹는 한방 감기약 있잖아요. 그런 거 데워서 먹고 자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건강 잘 챙기고 오늘도 친구들이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저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또 책 읽어줄게요. 유니버시티 클러브 그날 저녁 만찬은 그렇게 끝이 났다. 모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슈아브 장밋빛 예측을 곰곰 생각해 보았다. 슈아브는 피츠버그로 돌아가서 카네기 프로젝트라는 철강 사업에 착수했다. 게리와 나머지 사람들도 주식시장으로 돌아가 계속 추이를 지켜보았다.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모고는 한 주 동안 슈아브가 제시한 계획이 합리적인지 가늠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없다는 확신이 들자 그는 슈아브를 불렀다. 젊은이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트러스트 주도자인 슈아브가 월가의 제왕과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카네기가 달가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네기는 월스트리트에 발조차 들이지 않겠다고 할 만큼 그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중개인으로 존 W. 게이츠가 지목되고 슈아브가 필라델피아의 밸류 호텔에 머물 때에 마쳐 모건이 그 자리에 우연히 등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슈아브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모건은 갑작스레 병이 나서 집에 들어누웠고 슈아브는 뉴욕으로 가서 모건의 저택 서재에서 회동하게 되었다. 오늘날 몇몇 경제사가들은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앤드류 카네기가 깔아온 판이라고 믿는다. 슈아브를 저녁 만찬에 부르고 유명한 연설을 하게 만들고 일요일 저녁에 슈아브와 월가의 제왕이 회동하게 만든 것은 모두 노회한 스코틀랜드 노인이 안배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정반대다. 슈아브는 이 거래를 성사시키자는 전화를 받았을 때 카네기가 매도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알지 못했다. 게다가 카네기는 이들에게 조금도 호감이 없었다. 하지만 슈아브는 그와의 회동을 성사시켰고 손수 쓴 문서 6장에 자신의 생각을 물리적 가치로 표현했다. 새로이 재편된 철강업계에서 핵심 기업으로 부상할 철강 회사들의 잠재적 수익을 산출한 것이다. 내 남자는 밤새도록 이 수치들을 검토했다. 물론 그 수장은 돈을 신성시하는 돈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지닌 모건이었다. 여기에 그 귀족적인 파트너, 학자이자 신사인 로버트 베이컨이 그와 동행했다. 세 번째로는 모건이 투기꾼으로 여기며 경멸했지만 유용한 인물이었던 존 W. 게이츠가 자리했다. 네 번째가 슈아브였다. 슈아브는 누구보다도 철강 생산과 판매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누구도 이 피츠버그 남자가 도출해낸 수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가 어떤 회사가 가치 있다고 말하면 그 회사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또한 슈아브는 자신이 지목한 기업들만 이 트러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모건의 넓은 어깨에 의탁하려 드는 모임 승차자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어떤 트러스트도 자신의 계획을 모방할 수 없으리라고 확신했다. 동이 틀 무렵 모건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쭉 폈다. 이제 딱 하나의 질문이 남아있었다.
앤드류 카네기가 회사를 매각하도록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해보겠습니다. 그가 매각하게끔 한다면 그 문제는 자네에게 일임하겠네. 거기까지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과연 카네기가 사업체를 매각할까? 얼마를 부를까? 슈아브는 대략 3억 2천만 달러를 예상했다. 무엇으로 지불받으려 할까? 공동 소유를 하자고 할까? 주식을 달라고 할까? 채권으로 받겠다고 할까? 아니면 현금일까? 누구도 현금으로 3억 달러를 끌어모을 순 없었다. 1월 어느 날 웨스트 체스터로 이어지는 세인트 앤드루스의 황무지가 추위에 얼어붙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날씨에 앤드류 카네기는 골프를 치고 있었다. 추위를 견디려고 스웨터를 두껍게 껴입은 카네기 곁에서 슈아브는 평소처럼 분위기를 띄우며 계속 떠들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단어는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카네기의 작은 쉼터로 옮겨 몸을 녹이고 안락함을 즐겼다. 그곳에서 슈아브는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80명의 백만장자들을 홀렸던 설득력을 발휘하여 편안한 은퇴 생활에 관한 빛나는 약속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드러내놓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은퇴한 노인의 사회적 위치를 만족시킬 만한 수백만 달러짜리의 약속이었다. 카네기는 결국 두 손을 들었고 종이 한 장에 숫자를 써서 슈아브에게 건넸다. 좋아, 이 가격이면 팔지. 종이에는 4억 달러가 적혀 있었다. 슈아브가 예상한 3억 2천만 달러와 비슷한 수치였다. 2년이 지나며 자본 가치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여 8천만 달러가 추가된 정도였다. 나중에 대서양 횡단 여객선 간판에서 이 스코틀랜드인은 모건에게 아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1억 달러 더 요구할 걸 그랬어. 그러셨더라도 기꺼이 지불했을 겁니다. 모건이 즐겁게 대꾸했다. 이 사건은 일대 파란을 몰고 왔다. 영국의 한 통신사는 이 거대한 철강 조직 때문에 해외 철강업계의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썼다. 예일 대학의 헤들리 총장은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한 이 트러스트는 다음 25년 동안 워싱턴의 제왕이 되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주가 조작의 달인인 킨이 공격적으로 공개된 주식을 싹쓸이했고 그렇게 넘친 물 대략 6억 달러 가치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흡수되었다. 그리하여 카네기는 수백만 달러를 가졌고 모건의 신디케이트는 6,2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게이츠부터 게리까지 관련자들 역시 수백만 달러를 취했다. 38살의 찰스 슈아브 역시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 그는 새로운 회사인 US 스틸의 사장이 되어 1930년까지 회사를 운영했다. US 스틸을 떠난 뒤에는 초거대 기업인 베슬리엠 스틸사의 사장이 되었다. 부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US 스틸사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는 열망이 어떻게 물리적 형태로 바뀌는지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초거대 기업은 한 남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졌다. 작은 철강 공장들을 끌어모아 재정적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계획 역시 이 남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졌다. 그 믿음, 열망, 상상력, 끈기는 US 스틸사를 일군 재료가 되었다. US 스틸이 합법화된 뒤 철강 공장들과 설비들은 자연스럽게 인수합병되었다. 하지만 꼼꼼하게 분석해보면 이 회사가 얻어낸 자산의 가치는 약 6억 달러 정도 증가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20달러다. 모두 하나의 관리체계 아래 회사들을 통합한 일, 그 한 가지 변화에서 일어났다. 다시 말해 찰스 슈아브 아이디어와 모건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 6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수익을 발생시킨 것이다.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 아닌가? US 스틸사는 번창하여 미국에서 가장 힘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철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얼마만큼의 부를 얻을 수 있는지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믿음은 한계를 없앤다. 당신이 지나는 길에 대해 어떤 값을 부르고 싶을 때, 삶과 흥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 기사가 뉴욕 월드 텔레그램지에 게재된 이후 출판업계에서는 이렇듯 잘 쓰인 사업 이야기가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그 중에서 톰 피터스의 초우량 기업의 조건과 PR 나야크와 존 M. 캐터링음이 함께 쓴 혁신을 추천하겠다. 이 책들은 특정한 사람 혹은 분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각 분야에서 몇몇 회사와 인물을 선별해서 분석하고 있다. 두 책은 1980년대 경제경영 도서 분야 시장이 성장하던 시기에 출간되었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믿는 일의 중요성을 가장 잘 전달하고 있다. 중도에 포기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승자가 된다. 부에 이르는 세 번째 원칙, 자기암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개체. 자기암시는 오감을 통해 정신에 스스로 자극을 가하고 암시를 주는 것으로 자기 최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에서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과 잠재의식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소통시키는 방법이다. 자기암시는 의도적으로 의식 수준에 남겨둔 지배적인 사고를 통해 이 생각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는 관계없다.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영향을 미친다. 잠재의식이 긍정이랑 부정을 구분을 못하니까 부정적인 거를 생각하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긍정적인 면을 항상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은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서 만약에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기분에 처하거나 그런 상황에 빨리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 전환. 그래서 관점을 변화시켜서 좋은 감정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인간은 오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닿는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다. 건강한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는 잡초가 자라게 된다. 건강한 씨앗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잡초는 그 외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암시는 잠재의식에 창조적 생각을 심어주는 방법이며 그렇게 한다면 건설적인 사고를 세우고 마음의 정원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아름다운 꽃들을 심어줄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아름다운 꽃들을 심어주는 정원사가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힐은 잠재의식이 인간에게 어떤 일이든 성취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고 이는 그동안 많은 심리학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한편 잠재의식이 개인적 판단과 관계되지 않음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잠재의식은 정보를 여과하거나 해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처리하고 저장한다. 집착, 혐오, 강박 행동 같은 심리학 상태가 실제한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현상은 어린아이가 강력하거나 극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 그 지식이 잠재의식에 단단히 뿌리내림으로써 일어난다. 그러고 난 뒤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의 관점에서 의식 수준으로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어린 시절의 학습 경험이 너무나 강력해서 잠재의식은 여전히 그때 이해했던 정보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거나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이런 잠재의식의 이런 방향들을 잘
알게 되면 다시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입력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내가 들은 말이나 어떤 정보들이 사실에 입각한 것인가 이거를 반드시 객관적인 사고로 다시 생각을 해보고 또 뭐 그 발상 자체도 아예 반대로 돌려서 역발상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사고력을 확장시켜 가고 그런 창의적인 부분들도 더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쭉쭉 뻗어가서 더 좋은 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그 결과 어린 시절에 뿌리 박힌 집착, 혐오 혹은 강박 행동이 일어나는데 이는 어른의 의식 수준에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의식 수준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성인의 논리와 의식 수준을 넘어선 무척이나 감정적으로 뿌리내린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힐의 이론은 이런 심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생각이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남아있으면 기억으로 처음 유입되었을 때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 생각과 관련된 감정이 강렬할수록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이런 측면으로 인해 자기 암시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유입시켜 열망을 달성할 수 있다. 이미 돈을 손에 쥔 듯 보고 느껴라. 여기는 이제 돈이어도 되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거나 각자 스스로한테 맞는 것들을 대입시켜 보세요. 3장 열망편에서 설명한 6단계의 지침 후 마지막 단계는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글로 적어서 매일 2번씩 크게 읽으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 돈을 이미 손에 쥔 것처럼 보고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성한 마음 상태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최상으로 항상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지침을 따르면 열망이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절차를 반복하면 열망을 재화로 바꾸려 노력하는 사고 습관을 들일 수 있다. 기억하라. 열망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해도 돈의 의식을 개발하는 일, 단순히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거기에 감정이나 느낌이 담겨야 한다. 감정이나 느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거듭 말하지만 자기 암시 원칙을 실행해도 열망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다. 감정이 담기지 않는 평이한 말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나 말을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 생각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한 번의 시도로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다. 제 아무리 열망해도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다. 여기에서 제시한 원칙들은 끈기 있게 해나가는 대가를 치러야만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열망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대가는 이것뿐이다. 의식 수준에 돈을 새겨넣기 위해 그만한 노력을 할 가치는 있는지는 오직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 자기 암시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집념이라 할 만큼 열망에 집중해야 한다. 집중력을 강화하는 법. 6단계의 지침을 실행할 때는 집중의 원칙을 사용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법을 배워보자. 1단계는 바라는 정확한 액수를 마음에 단단히 품는 것이다. 먼저 눈을 감고 그 돈의 물리적 형상이 실제로 떠오를 때까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놓치지 마라. 이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시행하라. 이때 실제로 그 돈을 소유했다고 느껴야 한다. 잠재의식은 완전한 믿음을 지니고 내린 명령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므로 잠재의식이 해석할 때까지 명령을 거듭해야 한다. 잠재의식의 합법적인 사기를 치는 셈이다. 자신이 상상한 돈을 반드시 손에 넣게 될 것임을 믿어라. 당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까지 돈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라. 그래야 잠재의식이 그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실용적인 계획을 건네줄 것이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 그림이 어떻게 열망의 연금술을 통해 부를 일굴 만한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는지 지켜보라.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대가로 주고 상상한 돈을 벌어들인다는 식의 계획을 세우지는 마라. 그냥 지금 당장 그 돈을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라. 잠재의식이 필요한 계획을 넘겨주길 기대하고 요구하라. 정신을 차리고 이 계획들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즉시 실행에 옮겨라. 이런 계획들은 머릿속에 영감이나 직감이라는 형태로 번쩍 떠오르곤 한다. 이런 영감은 무한 지성에서 나온다. 계획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라. 6단계 중 네 번째는 열망을 실현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곧장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열망의 연금술을 통해 부를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는 합리적인 이유나 논리를 따지지 마라. 합리적인 추론 능력이란 본래 게으르기 때문에 그에 전적으로 매달리면 실망만 하게 될 것이다. 부를 일구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상상할 때 그 보상을 받고자 치르기로 한 대가, 즉 자신이 제공할 노동이라 상품을 떠올려라. 이것이 중요하다. 자기암시의 기본 원칙은 자기 최면과 유사하다. 두 가지 기법은 현대의 심리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암시, 최면, 심리치료 세 가지 개념은 초기에 대중들의 의구심을 극복했다. 최면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칼 융, 윌리엄 제임스 등을 비롯해 정신의학 발전에 기여한 이들이 필수적인 치료 요법으로 사용한 기술이다. 하지만 마술사들이 최면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치료 방법으로는 선호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점차 극장이나 나이트클럽에서 관객들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것과 정신치료에 이용되는 최면 요법이 다르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기암시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프랑스 정신의학자 에밀 쿠에는 자기암시 요법의 초기 주창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대의 지그문트 프로이트라 불리는 쿠에는 심신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암시를 주는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자기암시 기법을 사용했다. 심신증 환자들은 스스로에게 질병이 있다고 확신하고 신체적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질병에 걸린 건 아니다. 그는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지시를 보내는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문장을 고안해냈다. 그렇다고 해도 잠재의식에 말을 걸기에는 충분한 문장이었다. 그는 환자들에게 매일 몇 번씩 매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와 같은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해서 말하게 했다. 환자들은 무척이나 빠르게 상태가 호전되었고 그 기법은 의학계와 과학계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쿠에의 긍정적인 자기확신 요법은 일반 대중들에게서 점차 인기가 떨어졌다. 마술사의 최면 요법처럼 의심받은 것이다. 마법사의 최면 요법처럼 의심받은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최면과 자기암시가 다시금 일반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다. 눈을 감고 그 돈의 물리적 실체가 보일 때까지 얼마만큼 손에 쥘 것인지 계속 생각하라는 힐의 말은 사실상 현대의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기암시 요법 기법과 같다. 오늘날에는 창조적 시각화라고도 불린다. 올림픽 대표팀이나 전문 스포츠팀 코치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심지어 나사에서 우주비행사 훈련을 시킬 때도 사용된다. 의학 전문가들 역시 환자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각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고 싶은 것,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단순히 꿈꾸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시각화는 상상력, 창조성, 생생한 이미지와 확신 등을 사용하는 전문 기법으로 소망을 실현시키는 일, 소망을 창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힐은 1928년 초 첫 번째 베스트셀러 나폴레온 힐의 성공법칙에서 시각화를 연습하는 법을 설명했다. 그 이후
수많은 심리학자, 의학 전문가, 자기계발 강연가, 작가들이 이 원칙을 발전시켜 다양한 기법들을 만들어냈다. 유명한 외과의사 맥스웰 몰츠 박사는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폭넓은 능력을 끌어올리게 하는 방법으로서 시각화 기법을 다루었다. 호세 실바가 주창한 실바 기법 역시 시각화의 또 다른 형태다. 힐이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에서 시각화에 대한 설명한 지 50년이 지난 1978년에는 사키 거웨인이 창조적 시각화를 에들레이드 브라이드가 시각화를 펴냈다. 이거는 그냥 다른 부연 설명이니까 다른 거 넘어갈게요. 잠재의식을 시각화하라. 다음은 6단계 지침을 이 장에서 다룬 원칙들을 적용해 정리한 것이다. 1.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큰 목소리로 모으고 싶은 액수를 쓴 선언문을 반복해 읽는다. 스스로 귀에 들리도록 읽는다. 그 돈은 언제까지 모을 것인지 기한을 정하고 자신이 어떤 노동으로 그 돈을 벌지 떠올려라. 이때 이미 자신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라. 이를테면 지금부터 5년 동안 1월 1일까지 5만 달러를 모으겠다고 결심하고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그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자. 목표 선언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몇 년 1월 1일까지 나는 5만 달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시시때때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 돈에 대한 대가로 나는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가급적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많은 시간을 들일 것이다. 영업사원으로서 멋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그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될 것을 믿는다. 지금 내 눈앞에 그 돈이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 손에서 그 돈의 촉감이 느껴진다. 그 날짜에 그 액수가 내 수중에 들어오도록 나는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떠오르길 기다리고 있다. 그 돈이 들어올 계획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계획이 떠오르는 즉시 따를 것이다. 각자 자기한테 맞는 거 대입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 머릿속에 원하는 액수가 보일 때까지 이 선언문을 잠들기 전과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반복해서 읽는다. 3. 이 선언문을 밤낮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질 때까지 잠자기 전과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읽는다. 다음은 힐이 성공의 법칙과 성공의 핵심에서 제안한 것이다. 책, 사진, 좌우명처럼 암시주는 물건들을 주위에 두어라. 성과를 높이고 자존감을 강화할 상징적인 물건들을 골라 계속 모아라. 다른 물건들과 함께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물건의 자리를 계속 바꾸어 보라. 내 친구 중에 부동산 중개인이 있다. 그녀는 책상에 백만장자 클럽 회원증을 세워두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 상기했다. 어느 날 그녀는 회원증의 먼지를 털려고 신문 위에 내려놓았다가 대학에서 새 미식축구 코치가 부임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자, 이제 누구에게 집을 팔아야 할까? 이 지침을 실행할 때 자기암시고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목적으로 말이다. 또 잠재의식은 강한 감정, 기분과 관계된 지시에만 반응한다는 것 역시 염두에 두라. 믿음은 감정과 연결되었을 때 가장 강하고 생산성이 높다. 이 지침은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는 마라.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지 아니면 부질없게 들리는지는 생각하지 마라. 그냥 따르라. 행동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이 지침을 따른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힘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은 어떤 아이디어에든 회의적인 태도를 지닌다. 이 지침을 따른다면 회의적인 태도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더욱 완전한 믿음으로 정제될 것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인, 자기 환경의 주인인 이유는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힘을 지니고 있어서다.
열망을 재화로 전환하는 능력은 자기암시에서 나온다.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우리는 잠재의식에 접근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원칙들은 자기암시를 활용하는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불을 일구는 모든 과정에서 자기암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라.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이 장으로 다시 돌아와 마음과 행동으로 이 지침을 따르라. 이 장 전체를 매일 밤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자기암시 원칙이 타당하는 확신이 들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어라.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에는 밑줄을 그어라. 이 지침을 있는 그대로 따르라. 그래야만 성공의 원칙을 오롯이 이해하고 완벽히 익히게 될 것이다. 역경, 실패, 고통에는 성공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다. 부에 이르는 네 번째 원칙, 전문 지식, 개인적인 경험 혹은 관찰. 지식의 종류에는 일반 지식과 전문 지식이 있다. 일반 지식은 그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거나 폭넓은지와 관계없이 부를 일구는 데는 별 쓸모가 없다. 유명 대학의 교수들은 온갖 형태의 일반 지식들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은 큰 돈을 벌지 못한다. 이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특화되어 있지만 지식을 사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일에는 서투르다. 지식은 부를 일구겠다는 목적을 지닌 실용적인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직접 활용되지 않는 한 돈은 끌어당기지 못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틀렸다. 이 말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다. 지식은 단지 재료일 뿐이다. 거기에는 힘이 잠재되어 있을 뿐 명확한 목표를 갖추고 명확한 행동 계획 아래서 조직되어야만 힘이 된다. 우리의 교육 체계에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얻은 뒤 어떻게 체계적으로 꾸리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빠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는 실수를 범했다. 교육하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라틴어인 에두코에서 유래한 말로 잠재력을 끌어내다, 즉 무언가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개발하거나 끌어낸다는 의미이다. 학식이 있다라는 말은 반드시 일반 지식 혹은 전문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란 마음속의 지혜를 개발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 시카고 한 신문에 헨리 포드가 무식한 평화주의자라는 논설이 실린 적이 있다. 포드는 그 표현에 의의를 제기하고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신문사 측 변호인들은 포드를 증인석에 세웠다. 그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판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포드에게 엄청나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모두 포드가 자동차 공정에 관한 전문 지식은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는 무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가령 베네딕트 아놀드, 미국 독립전쟁 당시 대륙군으로 참전했으나 장군 신분으로 영국에 자진 투항한 매국 노후 대명사가 되었다. 베네딕트 아놀드가 누구입니까? 1776년 독립전쟁 당시 영국이 미국에 파병한 군사의 수는 얼마입니까? 같은 것이었다. 마침내 포드는 이런 질문들이 지긋지긋해졌다. 그리고 질문한 변호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은 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내가 정말로 대답하고 싶다면 내 책상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대답을 줄 사람을 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내가 할 일은 그것뿐이오. 자, 이제 내가 묻겠소. 어째서 내가 그런 일반 지식들로 머릿속을 어지럽혀야 하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라면 내게도 어떤 지식이든 요구만 하면 채워줄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이오.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다.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 모두 포드가 교육을 받진 못했지만 무식한 사람은 아님을 깨달았다. 어떤 지식이 자신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지 알고 지식을 명확한 실행 계획으로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이 박식하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보유한 걸출한 인재들의 조력을 받아 헨리 포드는 온갖 전문 지식을 다루어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되었다. 지식이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지식이랑 그런 인성적인 부분이랑 이런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식적인 부분보다 인성이나 아니면 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들은 배우면 또 채워지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려고만 하면. 근데 그런 진짜 덕을 가진 사람,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둘 수가 있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배분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능력별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그런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성이나 덕을 가진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도 실제로는 진짜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마다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정말 마음가짐이나 좋은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채우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좀 채워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항상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욕구들이 있으니까 뭐 강연을 듣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려고도 했고 또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배우고 그런 것들은 또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고 또 저도 이제 부족한 부분은 친구들한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는 것 같아요. 또 친구들이 가진 재능이나 특별함들이 저보다 뛰어난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들은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잠재의식에 관해서 읽어드릴게요. 무대 공포증이 있던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한 젊은 배우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에게는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 오디션이나 카메라 테스트만 하면 온몸이 굳었다. 오디션에서 매번 떨어졌고 오랫동안 비탄에 잠겨 있었다. 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기 전부터 당황한 모습을 자신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스스로 실패를 자초한 것이다. 나는 젊은 배우에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건설적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생각이 자연스레 경험으로 바뀌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진짜라고 믿는 내용을 잠재의식에 명하면 잠재의식에 응한다는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계획을 세웠다.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더 두려워진다. 반면 믿음과 자신감이 넘칩니다 라고 말할수록 자신감이 높아지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배우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학원을 새긴 카드에 쓰고 항상 들고 다녔다. 기차나 비행기를 탔을 때 잠깐 휴식을 취할 때마다 학원에 마음을 집중했다. 3, 4일이 지나자 학원의 내용이 머릿속에 새겨졌다. 진리가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았다. 영적인 전율이 담긴 학원은 잠재의식에 서려있는 공포심과 의심, 불안을 무력화했다. 그녀는 아침과 오후 그리고 밤에 5, 6분씩 긴장을 풀고 의자에 앉아 카메라 앞에 침착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크게 성공을 거둔 배우가 된 모습을 시각화하고 작가와 에이전트가 축하 인사를 건네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배우처럼 역할을 실감나게 소화해냈다.
몇 주 후 에이전트는 또 다른 카메라 테스트를 잡았다. 배우는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성공 아이디어를 믿고 열정이 넘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그 후 배우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면서 대스타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나갔다. 재정 문제를 극복하는 걸 상상하다. 한때 사업을 했던 친구가 있었다. 친구는 단골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 1만 달러를 수금하지 못해 난처해했다. 2년 넘게 돈을 갚으라고 거래처를 재촉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거래처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업관계를 이어온 터라 친구를 고소하길 주저했다. 친구는 거래처를 원망했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거래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했고 친구는 나의 조언을 따랐다. 친구는 거래처 사장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다고 상상하고 확언하기 시작했다. 매일 여러 번 조용히 앉아 1만 달러짜리 수표를 손에 쥐고 그 수표를 은행에 예금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책상에 앉아서 대금을 갚은 거래처에 감사의 편지를 썼다. 편지를 봉투에 넣은 후 책상 서랍 속에 넣었다. 그는 잠재의식에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는 걸 알았고 잠재의식이 그 이미지를 실현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열흘 후 거래처는 1만 달러가 적힌 수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지난 며칠 동안 사장님이 생각났습니다. 밀린 돈을 다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이미지를 바꾸면 변화가 찾아온다. 정신그림 기법을 실천한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산페드로 출신 남성의 이야기다. 그 인생은 실망과 실패, 우울과 환멸로 가득 차 있었다. 40세를 맞이한 해에 그는 해리 게이지 박사의 마음의 기적 강의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에게는 영화관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더 이상 수중에 돈도 없었다. 강연을 들은 후 그는 자기 자신과 내면의 힘을 믿고 확언하기 시작했다. 나는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화관을 소유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그는 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극장 2곳을 소유하고 있다.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넘어 성공을 거둔 것이다. 잠재의식은 그가 진실로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잠재의식은 내적인 동기와 진정한 신념을 알고 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마법은 한결같이 지니고 다녔던 정신 그림이었다. 잠재의식은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밖으로 표출해준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나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이 물질로까지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가짐이나 좋은 감정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것들이 꼭 밖으로 표출이 되니까. 1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상상하다. 어떤 성공한 사업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사업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국에 지점을 둔 대기업을 운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아침과 오후, 저녁에 10분에서 15분씩 마음의 눈으로 큰 건물과 공장, 가게를 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마음이 꿈이라는 시를 엮어 연금술로 천을 짜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자 점점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가게를 확장하고 다른 지점을 열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아이디어와 사람, 친구, 돈을 비롯해 이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진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키워나갔다. 상상력이 실제로 어떠한 형체가 되어 외부 세계에 표현할 때까지 정신적 패턴을 유지했다. 오늘날 그는 엄청난 부자이자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 사장이 되었다. 부족한 곳에서는 풍요와 부를, 불화가 있는 곳에는 평화를,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을 상상하라. 상상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창조한다. 상상력이 부와 아름다움, 정의와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한테 제가 들려드리는 내용들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가짐, 즉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친구들이 가진 그 무한한 능력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진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어떤 형태로 발현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특별함을 꼭 믿고 자기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 걸 늘 잊지 마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한 명 한 명 다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진짜 매력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자 매력이 다른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매력들에 집중하고 자기 예쁜 모습들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서로에게 해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부분에서 친구들이랑 항상 나누고 사랑을 보낼게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요. 또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이거 100만 번 볼 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아직 잘 시간은 안 되지만 항상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유지하고 감기 조심하고 또 감기 걸리는 친구들은 감기약이랑 먹고 따뜻하게 또 손발 차가우신 분들은 또 뭐 수면 양말도 이용하고 조격도 하고 그래서 체온도 잘 유지하고 그렇게 잘 자면 좋겠네요. 편안하게 잘 잤으면 좋겠어요. 잘 자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푹 잘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자고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이런 것들이 진짜 건강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뭐 기본이자 최상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잘 때 다 꿀나잇 안녕.